자, 안녕하세요. 북스몰 카페 여러분.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서강자 관련된 내용, 냉전 형성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페이지 표 보시면요. 587페이지 표 보세요. 서강자. 자, 여기 왜 냉전의 기원이 있는데,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결에서 1992년 소련의 해체에 이르는 반세기에 흔히 냉전의 시대라고 부른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초강대국을 부상한 미국과 소련이 종전 직후부터 끊임없이 대결을 벌이게 되자 세계는 다시금 전쟁 국면에 접어드는 했다. 자, 미국과 소련은 두 축으로 서로 갈라선 동유럽과 서유 두 진영을 벌인 군사적, 정치적, 이념적 대립은 실제 벌어지는 열전과는 다른 무엇인가 독특한 새로운 종류의 전쟁에 연상시키기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본격적 대결 양상을 보인 1947년에 미국의 정치평론가 월터 리프먼은 냉전과 미국의 연구라는 소책자를 출판하면서 냉전이라는 시상 용어를 널리 쓰이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 냉전에 대해서 이제 전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냉전은 열전하고 좀 다르게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것보다는 참 분위기를 좀 썰렁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냉전이죠. 자, 종전 직후 유럽에서 시작된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전 세계로 번졌으며 정치, 군사의 영역을 넘어 사회 문화 전반을 거쳐 무려 반세기 가까이 지속되었다. 그럼 냉전의 원인이 무엇인가? 냉전은 누가 도발했는가? 뭐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그 밑에 이제 마지막 단락부터 볼게요. 자, 파시스트 독일이라는 공동의 적을 맞선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어색한 전시 동맹은 전후 국제 질서를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와해될 수밖에 없었다. 네, 1945년 2월에 얄타에서 이제 개최한 연합국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은 독일로부터 해방된 유럽 지역에서 민족 자격 원칙과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독립국가를 수용한다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독립을 진주한 소련군은 서방과 기다리듯 공산주의 세력 확대에 동원했고 1946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지에서 재헌의 선거는 거치지 않은 채 공산 독재 정권이 수립되었다. 자, 유일하게 자유선거를 치는 체코슬로바키아도 1948년 결국 쿠데타에 의해서 공산 정권이 등장했다. 자, 이 쿠데타는 당연히 이제 소련 측의 사주를 받은 군대가 예, 장군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겠죠. 자, 이러한 동유럽의 공산화는 궁극적으로 유럽 전역의 공산을 노리는 소련의 팽창주의 전략이라보다는 전후 국제 질서 재편 과정을 알 수 있듯이 서방과 충돌을 대비하는 방어 체제 구축의 성격이 짙었다. 자, 미국의 패권을 우려한 소련으로서는 동유럽을 서방의 공세에 대비한 완충지대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동유럽의 갑작스러운 공산화에 눈앞에 지켜본 서방으로서는 공산화 물결이 곧 유럽 전역을 밀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떨칠 수밖에 없었고 1946년 3월 총리를 물러난 미국의 방한 철칠이 철의 장막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그래서 철의 장막이 유럽을 가로지르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소련 노골적인 팽창주의를 경고했다. 자, 동료뿐만 아니라 중동과 동지 중에서 발생한 사태에도 공산주의 팽창에 대한 서방의 불신과 적대감을 키우기 충분하였다. 자, 전쟁 중에 영국과 함께 이란을 점령한 소련군은 그 서방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공산 게릴라 세력을 지원하고 있었고 소련은 풍부한 석유 자원이 지닌 중동 지역을 세력권 넣으려고 했던 것이다. 자, 그리스에서는 1946년 봄부터 영국의 지원을 받은 정부군과 동유럽의 공산국가의 지원을 받은 반정부군 사이에 내전이 발생을 했고요. 더욱이 이제 소련이 이 다다라스 해협을 통해서 공동 관리권을 요구하면서 그 당시 터키를 압박에 나서면서 공산주의 영향력이 동지 중의 전역에 미치게 되었다. 자, 이런 그 그리스 안에서의 이런 그 공산당 반군대 반란 그리고 그 당시 터키의 압력, 소련의 이게 이제 소련이 터키 압력 등이 그 당시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1947년 3월에 그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이
의회 연설에서 압제와 폭력에 맞서 자유를 지키려고 싸우고 있는 전 세계 국민을 도와야 하는 것이 미국의 그 사명을 역사했다.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트루만 독트리죠. 자, 이에 따라 그리스와 터키의 군사적 경제 원조가 제공됐으며 이어서 이제 마샬 플랜을 통해 전후 유럽 경제 부흥을 위한 대대적인 원조가 시작됐다. 자, 공산주의 봉쇄와 자유주의 원조를 내세운 트루만의 연설은 소련이 볼 때 명백히 성전포가 다름이 아니었다. 자, 미국의 공세에 막대응하고 소련은 그해 7월 공산주의 운동 조직이었던 국민 조직인 국제 조직인 코미포럼을 창설했죠. 자, 이 코미포럼은 예전에 이제 해체됐던 코미테름의 후신 기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창립 중에서 소비에트 정치국 위장이었던 지다노프는 세계가 제국주의 반진영과 그 다음에 반제국주의 민주주의를 양분되었으며 공산주의자들은 제국주의에 맞서 투쟁한다고 천명했다. 자, 이거는 그냥 지다노프의 얘기예요. 예, 그 사람의 얘기고. 자, 이어서 이제 소련은 서유 국가들이 마샬 플랜의 실현을 하려 1948년 성립한 유럽 경제협력기구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1949년에 동유럽의 국가들에게 코메콘을 성립했고 이렇게 트루먼 독트리에서 주다노프의 독트리에 이뤄진 그 1947년 냉전의 막이 되었다. 자, 여기에서 주다노프 독트리는 그 앞에 이제 말한 주다노프 발언을 바탕으로 한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좀 주의할 것은 아까 얘기했던 지다노프 그냥 생각이고 소련의 생각이고 실제로 이제 소련이 여기 뭐 민주주의다 좀 여기 그렇죠. 그렇지만 얘네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반제국주의 민주주의 진영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이 그리고 제국주의 반민주주의 진영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입장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냉전의 이제 추이에 관련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요거 이제 서계로 다시 돌아와서 자, 냉전은 한국 전쟁을 고비로 자유진영의 결속과 방위태세 강화 약간 누구지도 보였으나 스탈린 죽은 뒤 소련의 실권자가 된 후르시초프가 형식적 평화공조를 내세웠죠. 예. 그래서 이제 후르시초프의 평화공조론이 예전에 그 관련돼 갖고 한번 기초에 나왔어요. 그리고 1959년 베르린에서 다시 두 진영 사이의 위기가 조성되어 동독은 그 당시 이제 예전에 얘기했지만 베르린에서 이제 동베르린에 서베르린으로 많이 넘어가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그다음에 동독은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동서 베르린 경계선에 건강 장벽을 구축했죠. 특히 이제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고 공산화된 쿠바에 대해서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 걸 계기로 미소 간의 위기가 고조됐다. 여기에서는 마치 이제 소련만 이제 이렇게 위기를 조성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먼저 위기를 도발한 건 미국이에요. 미국이 터키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만들었어요. 터키는 그 당시 이제 친미 국가였죠. 그래서 여기 터키가 있으면 바로 앞에 소련 앞에 우크라이나 이쪽 앞에 그 터키 앞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바로 앞에 있는 그 곳에 터키에 미사일 기지를 만든 거야.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만 해도 그냥 러시아 땅을 거느릴 수 있죠. 소련 땅을. 그러니까 이제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그 미국의 앞마당이었던 그 카리브해의 쿠바에 그다음에 소련이 미사일 구지를 구축하게 된 거죠. 건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쿠바 사태라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예. 그래갖고 1962년에 일어났던 쿠바 사태 있죠. 이 쿠바 사태에서 이제 한발 서로 이제 그 양보를 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제 미국이 핵무기까지 사용할 걸 고조했어. 핵정전까지 이제 했다가 미국의 이제 그 소련에 후르셰프가 이제 물려놨죠. 철수하겠다. 그래갖고 일단은 위기는 모면했죠. 그리고 나서 한나라를 이제 구축하고 근데 이걸 사건을 계기 위해서 후르셰프가 뭐냐면 그 군부의 압력이나 뭐 보수의 압력 때문에 물려놨어. 미국한테 뭐냐면 좀 약한 모습 보였다고 해서 자 그래서 소련이 후퇴하여 미사일 기지를 철수함으로써 아이고
자, 미사일 철수함으로써 위기가 해소되고 양국 간의 핵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 관계가 서서히 조성됐다. 1963년에 미국, 영국, 소련이 3개국이 그 당시 대기권과 수중 핵실험 실험을 정지하는 조약을 맺고 핵무기 비롯한 전략무기 제한을 관한 협의 SLT로 협의를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1963년 이전까지는 1950년대까지는 핵실험한다고 해서 지상에 그냥 폭발을 했어요. 핵무기를. 네. 그래갖고 짜르 본바 같은 경우에는 뭐 시베리아 그 지역에 물론 사람이 없는 지역이지만 그걸 터뜨려갖고 이게 대단한 큰 수소폭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폭발되니까 저 스웨덴이나 핀란드 지역이 창문까지 깨질 정도로 그 문제가 생긴 거야.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지상에서 폭발시키면 어떻게 방사능 같은 것들 이제 막 유출하잖아요. 그래서 각국이 이런 걸 깨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대기권이나 수중 핵실험을 금지시켰어. 그러면 핵실험 언제 하냐? 어디다 하냐? 지하에서 하죠. 지하 핵실험. 근데 요즘에도 이제 좀 있다가 지하 핵실험조차도 이제 금지시켰긴 했지만, 그리고 전략 무기 제한을 했다. 전략 무기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얘기해요. 여기 장거리는 보통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있죠. ICBM. 이 ICBM이 수를 제한하는 거예요. 수를 아예 금지시키지 못하고 수를 제한을 시킨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냉전 체제 이제 중심에 세계 정세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된 것은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거쳐서이다. 70년대 이어서 이제 긴장된 세계 정세가 해빙 기운이 있었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대탕트라고 하죠.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해빙 기운이 돌고 화해에 모색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된 냉전 상태, 사람들이 지치고 그 당시 이제 된 것은 이유죠. 제가 말 잘못했네. 자, 그에 계속된 냉전 상태에 사람들이 지치고 자유진영의 공산 침략을 방지하는 굳은 거리와 방위태세 강화 탓도 있었지만 공산세계 내부의 변화와 미국식 외교 정책의 전환에 따른 세계 정세의 변화도 긴장 완화의 주요 원인이 됐고요. 그때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 전환의 이제 대표적인 게 뒤에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제 그 닉슨 독트리가 있죠. 닉슨 독트리. 요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공산세계의 중요한 변화는 소련을 일종의 종족으로 삼는 위성국 체제에 대한 반항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찍이 티토 영도에 이 티토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활동했던 파르티잔으로 활동했던 게릴라 출신의 지도자죠. 그래서 이 티토 영도의 유고슬라비아는 코미트론을 이탈해서 공산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고요. 1856년 폴란드와 헝가리에서는 소련의 지배에 대한 반란이 발생되었다. 자, 헝가리 반란은 그 당시 소련의 무력 개입으로 진압이 되었으나 그 소련 중심의 어떤 경제협력 등을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자 하는 경향을 더욱 강화되었으며 최근에 폴란드에서도 다시 소련의 간섭과 지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공산체제 그 자체에서도 수정을 가는 자유노조 운동이 나왔다. 근데 이거는 지금 최근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망한 지가 오래인데 소련에. 이거는 이제 좀 뒤에 이제 적어놓은 것 같아. 이거는 최근에 예전에 적어놓은 그 전에 그러니까 소련이 멸망하기 이전에 쓴 것 같아요. 이거는요. 한편 중국은 소련과 공산주의 이념에 관해서 상대방의 비난, 공격하더니 국경 분쟁을 일으켜 대립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게 계기가 됐던 게 스탈린이 사망하고 나서 후르시초프를 통해 중심으로 해갖고 스탈린 격하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보고 있었던 모 대통령이 이제 스탈린이 격하되면 자기도 이제 스탈린하고 비슷한 행위를 많이 했잖아요.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국내 자기에 대한 비판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서 사전에 차단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 후르츠초프를 비판하죠. 네, 그래갖고 이제 뭐 이 사람을 이제 수정주의자 이렇게 비판하고 후르츠초프는
그 모택동을 이제 교조주의자 하면서 상호 비판을 하게 돼. 예. 그래서 비판했지만 그래도 협력을 좀 했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우수리강 부근에 있는 그 조그만 섬을 둘러싸고 영토 갈등이 일어나. 그러면서 한편 이제 전쟁까지 났죠. 중소 전쟁이. 그리고 이제 소련이 그 뭐냐면 중국을 이제 핵무기도 떨어뜨려 가지고 아예 이제 얘네들 굴복시켜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이제 바들바들 떴고 근데 그때 중국의 손을 잡아줬던 나라가 미국이야. 미국 입장 볼 때는 중소 간의 어떤 그 싸움이 자기 입장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력 균형의 입장 볼 때 소련보다 좀 중국이 약하니까 그 뭐냐면 소련한테 아니 중국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국제적인 외교적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5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전쟁 전후까지 막 친하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웠는데 갑자기 친해진 거야. 70년대 들면서. 그래서 공동의 적이었던 이 소련이 등장하면서 적의 적은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탕트 분위기에 어떤 한 조성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닉슨 대통령 때는 핑퐁이기도 하고 결국 1978년에는 그 중국하고 미국이 수교를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중화민국 단절하고 그 다음에 유엔의 상임 이사국도 중화민국이 대표하는 게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대표를 대표하게 되죠.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자 하여튼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급속해져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이제 소련이 멸망하기 이전, 그러니까 90, 80년대에 얘기 같아. 여기 보면 80년대 얘기가 쭉 있다가 가끔씩 90년대 넘어간 또 얘기가 있거든요. 소련 붕괴 과정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요 쓴 분이 초판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좀 변하고 나서 90년대 와서 다시 이제 거기에다 추가한 내용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이게 시대적 분위기가 안 맞긴 하는데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공상세계가 다원화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자, 이런 그 공상세계 다원화 형상에 더불어 미국의 외교 정책 또한 크게 이제 전환됐는데 그게 이제 그 교과서에서 나온 닉슨 독트리죠. 유명하죠. 1969년 대통령 취임한 닉슨이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여 미국의 외교 정책의 일대 전환을 시도했다. 자, 이 닉슨 독트린은 앞에 이제 트루만 독트린하고는 좀 달라요. 트루만 독트린은 공산권을 봉쇄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닉슨 독트린은 공산국가의 강경책만 아니라 단순히 봉쇄가 아니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그리고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담당해라. 우리는 핵 우산만 제공해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이 아마 이 닉슨이 그 당시 베트남의 이제 전쟁에 미국이 참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베트남 전쟁에서 한 발 이제 뭐냐면 물려쓰려고 발을 빼려고 하기 위해서 그걸 공포한 것도 있어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 자, 지금까지 미국이 전담하다시피 한 자유와 평화의 수호 임무를 다른 자유국과 분담한다. 국제적인 분쟁에는 미국이 지상군 파견 같은 직접적인 개입을 회피한다. 이제 더 이상 베트남에 군대를 안 파견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공산국가에 대해서 강경책만 아니라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외교 정책에 따라 미국은 베트남의 철수를 시작하였고 중국의 국제연합 가입을 승인했으며 1972년에 닉슨이 중국에 방문하여 세계 논략이 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국제연합 가입에 승인하면서 중국이나 대만이 이제 서로 하나의 중국을 내세웠죠.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대만은 어떻게 국제연합에서 나가야 돼. 그래서 대만이 이제 국제 상임 이사국 자리를 중국한테 넘겨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건 이제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악물적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대만은 나가 떨어지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계에서 미국이 또 대만을 이제 일종의 중국의 압박카드로 이제 이용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 예전에 공감했던 하나의 중국들이 포기하고 그리고 대만을 이제 뭐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많이 지원해서 중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예. 좀 국제관계랑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 관련된 내용을 미래행 관련된 내용을 비상교과서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193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네, 193페이지인가? 잠깐만요. 네. 아, 199페이지네요. 199페이지.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자,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자, 미국은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해서 각국이 수수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도록 한다. 자,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의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였지만 직접적인 군사적 재정적 가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 예,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원조는 경제 중심으로 바뀌어 다수국에 대한 원조 방식이 강하며 미국의 가중한 부담을 피한다. 뭐 이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196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이 미국에 불리하게 전개된 가운데 미국 내 반전 운동이 나왔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 1969년 7월 25일 날 감에서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죠. 자, 여기에서는 베트남 전쟁 같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이제 피하고 아시아 각국이 방어에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원 안 하고 뭐 군사 어떤 무기라든지 원조 이런 것들 있죠. 뭐 훈련단 파견 뭐 이런 거 이제 하겠다. 군대 같은 건 파견해서 막진 않겠다. 이런 거 개입을 안 하겠다. 그 내용이죠. 자, 공산주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막았던 트루먼 독트와 구별되어 그 국제적 긴장 완화 분위기에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대탕트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요. 예전에 제가 이제 유신 정권 때 그 형성 과정에서 얘기할 텐데, 얘기했었는데, 유신 정권의 어떤 형성 배경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제 닉슨 도트의 영향으로 남한과 북한의 관계도 개선되어 분단 이후 남한 측에서 7사 남북 공동선을 발표했고, 그리고 또 이걸 더 나아가서 이제 남북 통일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식의 어떤 민주주의 체제가 필요하다. 유신 체계, 유신 헌법이 통과되면서 유신 체제 형성에도 영향을 줘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런 1970년대 세계는 오랜 냉전 체제에서 긴장 완화 단계로 접어든 듯 했다. 그러나 이제 공상세계의 위협과 세력 확대 야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1975년에는 오래 계속된 베트남 전쟁 미군의 철수와 더불어 종결되었고 베트남이 공상 베트남공의 수준으로 넘어갈 뿐 아니라 민주만 라오스 캄보디아도 그 공산세력으로 넘어가면서 동남아시아 공산세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자, 이걸 이제 이미 미국도 이제 그 예언을 하고 있었죠. 예견하고 있었어. 그래서 도미노 같은 사람이 있어. 도미노. 이 도미노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 사람인데 미국 그 외교 교수인데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도미노 이론을 제시했죠. 그 도미노 이론을 제시해갖고 그 당시 이제 한 국가가 이제 공산화되면 그 옆에 있는 국가들이 공산화된다. 이런 이제 이론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이론에 따라서 미국도 이제 그 뭐냐면 베트남에 이제 어, 병력을 파견했죠.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그 당시 뭐 옆에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 심지어는 동남아시아 전역이 공산화될 수 있다. 그 사전에 막아야 된다. 이런 게 도미노 이론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공산세에 크게 증대됐다. 뿐만 아니라 1978년에 소련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침입하죠. 그래서 불상사가 발생돼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에 다시 경종을 울렸다. 이거는 이제 80년대 쓰여진 것 같아요. 예. 가만히 보고 자, 아프가니스탄은 그 지금도 되게 유명하죠. 제국의 무덤이라고. 여기는 이제 산도 상당히 산도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험준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오는 어, 강대국들이 다 뭐냐면 여기를 지배하지 못하고 물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몽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국도 잠시 점령했다 피했고 그 다음에 소련도 여기 왔다가 발목 잡혀가지고 완전히 많은 사람들 죽고
그리고 심지어 소련의 붕괴가 이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여기 들어왔다가 물러났잖아요. 예. 그래서 제국의 무덤이라고 이제 했는데 소련이 왜 이 아프가니스탄을 쳤냐면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친사회주의, 친소련 정부가 등장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소련 정부에 대응해서 그 무자헤딘이라는 이제 그 게릴라족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친소련 정부를 뒤엎으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했죠. 처음에는 미국처럼 중요한 요지들 다 정확을 했어요. 뭐 카불이라든지 만다라든 같은 대도시를 점령했지만 문제는 전만 이렇게 전과 섬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지역 있죠. 험주나 그 산악 지역이나 농촌 지역을 장악하지 못했어. 그래서 반소련 무장 단체인 무장 해리 같은 그 단체들이 그 뭐냐면 미국의 지원을 받고 그 당시 이제 이들을 물려놨죠. 쳐부셨죠. 그 무장 해리 여러 세력 중에 탈레반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탈레반이 또 미국 무기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또 나중에 미국이 이제 공격하니까 그 무기 가지고 또 열심히 싸웠잖아. 예. 그래서 결국엔 미국도 지금 이제 물려나오고 됐는데 소련도 그 당시 큰 타격을 받고 미국도 타격을 받고 지금 중국도 여기에 이제 들어갈까 말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신강 위구르 지역을 이제 어, 얘네들이 이제 독립 방해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아프가니스탄 그 세력들에게 좀 밉보일 수 있다. 밉보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를 간섭해서 신강 위구르 지역에 군사적 원조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도 여기에 발을 들어놓을까 말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죠.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중동 이집트 부분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 읽어보고 잠깐 이제 서강자 관련된 내용하고 교과서 있는 내용을 볼게요. 자, 교과서 비상교과서 내용을 좀 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뒤에 있는 서계 내용 뒤에 있는 내용하고 좀 겹쳐 있어요. 예, 일단은 같이 겹쳐 있어도 먼저 읽어볼게요. 자, 잠깐만요. 예. 자, 그럼 한번 이제 그 비상교과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60년대 들어 자본주의 진영과 이 공산주의 진영에서 미국과 소련의 영향이 약화되었다. 소유되던 프랑스가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탈퇴하고요.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죠. 그래서 프랑스가 이때 이제 두국을 중심으로 해서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요. 미국의 반대도 불구하고. 네, 독립에선 소련에서부터 자립을 요구하는 자유화운동이 일어났고 중국과 소련은 사회주의 이념과 대립과 국경 분쟁으로 갈등을 하게 되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미국 중심의 양극 체제에서 이제는 다극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대탕트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야. 자, 이런 가운데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에 벌어진 내란이나 침략을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했죠. 그리고 1973년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 소련이 차례로 방문하여 두 나라와 관계 개선을 나섰다. 자, 이러한 노력으로 소련과 전략무기 제한 업적 SRT를 SALT를 맺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나왔죠. 자, 미국과 소련은 군비 축소를 위해서 둘째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해서 핵무기, 특히 ICBM 같은 이제 장거리 그런 미사일들을 수출 제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은 핑퐁 외교를 이제 통해서 이제 관계를 개선한 다음에 그 중국과 국교 소리를 하자 1979년에. 자, 한편 유럽에서는 서독과 소독이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고요. 동독과 소독이 국제연합을 동시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뒤에 이제 서계에도 뒤에 나와 있지만 소독의 브렌트 총리의 공문이에요. 동방 정책이라고 있죠. 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동방 정책은 내용은 뭐냐면 동방은 주로 이제 서독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동유럽과 러시아, 소련 이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동독 국가를 인정하고 동독의 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동독 및 동유럽을 교류하면서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그런 결과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할슈타인 원칙이 깨지게 되죠. 할슈타인 원칙은 그 서독은
러시아를 제하고 소련을 제하고 그 뭐냐면 동독과 수교를 맺는 그 나라들은 단교하겠다. 이런 그 원칙이야. 그러니까 유지하는 게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부는 서독이다.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원칙인데 이 하슈타인 원칙 깨진 게 이제 서독의 브렌트 종리의 동방 정책 때문에. 그래서 동독과 수교를 해도 다 인정해주겠다. 우리가 이제 서독도 양교 수교를 한다. 서독과 동독이 같이 두 나라가 동시 수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슈타인 원칙 깨지게 돼요. 자, 여기에 이제 미국과 소련 등 유럽 국가들의 헬싱키 조약을 맺어 상호 협력의 기초를 마련했다. 헬싱키 조약도 이제 좀 유명하죠. 1975년인데 그래서 1975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안보 협력회에서 35개국의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를 핵심으로 제단 협약이었다. 헬싱키 협약 유명하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이와 같이 하해와 이제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면서 냉전 체제는 점차 완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사 강자 내용을 좀 보자. 서양사 강자. 자, 서양사 강자 내용은 여기 앞에 이제 냉전 형성 부분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있는데 어디까지 쭉 보시냐면 뒤에 이제 좀 약간 뒤에 있는 내용까지 595페이지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근데 이게 내용이 서계하고 좀 안 맞아. 왔다 갔다 해갖고 서계도. 그래서 서양사 강좌도 좀, 그 서계 뒤에 있는 내용이 여기 앞에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감안해서 좀, 봐주세요. 자, 냉전 초기 이제 블랙공산과 군비 경쟁을 보면 냉전 초기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사이의 대립은 베냉 위기를 거쳐 한국전쟁의 절정이 었다. 1948년 6월에 서방 연합군들이 서독 지방에서 합해대를 시행하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베를린 봉쇄를 단행했고 서베를린을 고립시켰는데 서방은 소련의 봉쇄를 풀 때까지 1년 동안 서베를린에 생필품과 물자를 공수하였다. 베를린 봉쇄는 독일 분단의 시발점이자 동서 유럽을 사이에 적대 정세의 형성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 베를린 봉쇄의 의미, 정치적 의미,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대치는 곧이어 그 동아시아 전쟁을 발전했는데 마오쩌둥이 이끌었던 공산당이 미국의 지원을 받은 장제스 국민당을 물리치고 1949년 10월에 중화인민국을 수립했다. 자, 중국의 공산에 따른 위기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발생한 한국전쟁은 서방의 공산주의 팽창에 대한 두려움을 더해주었다. 1948년 이래 한반도 북쪽에 침소 정권과 남쪽에 친미 정권이 수립됐는데 이 과정이 막 싸우는 과정이 쭉 있는데 요거 제가 이제 한국사 할 때 했으니까 건너뛸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베를린 봉쇄에서 한국 전쟁이 이어지는 두 진영 사이의 대립과 충돌은 지구적 차원에서 군사 동맹 체제를 형성을 이루었다. 그래서 1949년 4월에 미국과 유럽의 11개 국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창설하고 안보 협력을 다짐했으며 여기에는 1952년 터키와 그리스가 1955년에 서독이 가입했다. 자, 아시아에서는 1954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8국이 참가하는 동남아시아 조약기구. 그래서 이런 나라들 있죠. 영국과 프랑스는 왜 이렇게 갑자기 동남아시아 쪽으로 들어갔나? 미국은 좀 이해가 되겠지만 이 나라들은 예전에 이 동남아시아의 그 식민지를 삼았던 국가죠. 예, 식민지 예전에 이제 동남아시아를 식민지로 삼았던 국가잖아요. 그래서 가입을 한 것 같아. 여기에서. 그다음에 1955년에 영국, 미국,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구성된 바그다드 조약기구. 그래서 이제 탄생되었다. 자, 여기에 뭐 미국이 가입한 건 당연한데 영국도 이 분야의 중동 지역에 예전에 일말의 어떤 책임도 있죠. 얘네들 때문에 좀 분열되고 한동안 상당한 이제 뭐냐면 중동 지역에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죠. 자, 자유진영 동맹체제에 맞서 공산주의를 결속했다. 그래서 이런 그 앞에 바그다드 조약기구나 동남아시아 조약기구는 일종의 유럽의 이제 그 바그다 그러니까 유럽에 그 있었죠. 유럽에 이제 나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955년 5월 소련은 동유럽 국가들을 함께 우호 상호 협력
구호협력 상호 의무를 지고 있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했으며 이게 1956년에 동독에 가입했다. 이렇게 방위 동맹을 중심으로 국가가 결집함으로써 세계는 자본주의 지형과 공산주의의 양대 그룹이 나눴다. 이게 냉전 이제 형성기를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1950년대 이제 냉전 체제 구축에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군비 경쟁에 항목했다. 1945년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한 지 4년 만에 소련도 1949년에 원폭 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1950년대 핵무기 경쟁이 막이 올렸고요. 그 다음에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게 수소폭탄이죠. 예. 그래서 이 수소폭탄 미국이 이제 개발했고, 그 다음에 소련도 8개월 만에 이를 따라잡았고요. 그리고 소련이 195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고, 그 최초의 인공이었던 스푸트니크를 이제 지구가 궤도 올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61년 4월에는 유인 우주선을 비행에 성공을 시켰고,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제 우주를 한 바퀴 돌았죠. 근데 이게 상당히 미국에게 충격을 줬어. 왜 충격을 줬냐면 여기 이제 그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발표했잖아. 네. 스푸트니크를 이제 올린다는 건 의미가 뭐냐면 스푸트니크를 어떻게 올려요? 미사일로 올리죠. 이게 미사일로. 그래서 이제 미사일보다는 핵 연료를 갖고 이제 태워갖고 이제 올리잖아요. 근데 이 스푸트니크가 이제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이걸 올려가지고 저기 이제 저궤도도 이제 고궤도로 해갖고 그 우주를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기술력이 있으면 그 미사일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발사를 해서 우주상공 올려갖고 상대 쪽으로 해갖고 떨어뜨리는 낙하시키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을 때는 우주 개발도 문제이지만 먼저 했다는 거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났겠지만 이렇게 이 우주 개발을 통해서 거기에 얻은 기술을 가지고 ICBM을 완벽하게 더 많이 더 세련된 기술로 뛰어난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ICBM은. 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 핵미사일 분야에서 소련과 미사일 교체로 인한 불안감이 십사했고, 그래서 소련이 어느새 우주 개발에 앞서나가자 더욱 충격을 받았다. 예. 이제 소련을 되게 우습게 봤는데, 이제 안 되겠다. 소련을 때려잡자. 그래갖고 이제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하죠. 뭐 교육에도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진보주의 교육에서 이거 폐기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교육감 좀더 다 가라앉고, 그렇게 이제 이 변화도 불러일으키죠. 자, 핵전력에서 미국이 뒤처져 있다는 미국의 엄살과 우려는 다분히 가장된 것임을 훗날 밝혀졌지만, 그다음 군비 증강은 미국의 정치와 선거에 자원한 핵심 사안이 되었다. 1958년 미국은 항공우주국 나사를 이제 창설하고요. 그리고 그 잠수함 그 탄도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죠. 고공 폭격기 개발도 박차를 가했다. 그 양국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됐는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최근 뭐 몇 년 전에 북한이 그 기술을 이제 확보했다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우리도 이제 확보가 됐더라고요.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기에다가 핵무기나 이제 탄도미사일 싣고 가면 잠수함 바다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미사일 기지라든지 지상에 있는 어떤 그 시설처럼 포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대비할 수 없겠죠. 그래서 미사일 싣고 있다가 저 항복판에 가서 딱 꺼내가지고 수중에서 이제 발사시키는 거죠. 자, 여기 탄도미사일일 수 있고 탄도미사일에 핵을 집어넣으면 핵미사일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전략적 위협적인 무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고공폭격기라는 건 뭐냐면 성층권에서 올려가지고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사일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그걸 뭐냐 폭격기를 개발하는 거야.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했다. 근데 이 폭격기는 나중에 이제 없어져. 왜냐면 그 앞에서 얘기하는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미사일이 되게 발달됐기 때문에 굳이 폭격기를 가지고 와갖고 상대방의 핵무기를 터뜨리면 터뜨리는 그런 생각을 안게 돼요. 위험성이 크죠. 폭격에 가는 도중에 뭐 상대방 공격을 받고 요격을 당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시키는 게 훨씬 더 단가도 싸고 위험성도 낮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고급 폭격기 같은 경우는 고급 폭격기는 없어지고요. 자, 하여튼 다만 이제 정찰기 같은 걸 이제 좀 개발하고 그런데
그 대표적인 유특이죠. 유특이. 자, 핵무기 경쟁에서 상호 확증 파기라는 통치되는 새로운 안보 전략. 그래서 핵정장이 일어나면 아무도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을 기초했다. 자, 상호 확증 파괴는 내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상대방도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내가 먼저 쏘면 얘도 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죽죠. 그러니까 이런 공포 분위기, 그런 위기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억제하는 거야.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상대를 싸우지 않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끼리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오랫동안 싸우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냉전치기에 왜 안 싸웠냐면 싸우면 국가도 이제 석기 시대 돌아가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제 싸우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대리국들이 재래식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건 지금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핵무기는 사용하기 위해서보다는 상대방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겁박하여 겁을 먹게 해서 억제 무기를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개발 박차를 가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인류 공면의 위험을 아는 채 상대방의 핵전력을 누리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자, 이렇듯 냉전 시대에는 전 세계 국민들이 핵전쟁으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공멸할 줄 모른다는 망설여진 불안감이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소재로 해갖고 뭐 영화나 뭐 만화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제 대탕토로 넘어가요. 예, 그 가정들 쭉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냉정체제 구축은 겉으로는 양진영의 협상과 교섭을 추진하면서 안으로는 군비를 진강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뤄졌다. 자, 냉전이 심화될수록 양진영 간의 협상과 타협의 움직임도 늘어났다는 것은 무척 흥미롭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쟁하면 이제 뭐냐면 서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핵무기를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냉전기의 이제 긴장 완화 정책은 진정한 평화를 한 거라보다는 되게 진영 내부의 정치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한 국면 타결을 제시된 것도 있었다. 그래서 상대방의 적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어떤 내부의 위기에 있을 때 그 외부의 적을 향해서 비난해서 상호간 어떤 그 내부의 응징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했다. 서로 간에 적대하면서도 뭐냐면 필요에 따라 공생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는데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북한 같은 경우에도 뭐 김일성, 뭐 김정일, 김정은 체제 불만을 반미 선동을 통해서 뭐냐면 그 외부적인 미국과 이런 나라를 이제 설정해갖고 그 국민들의 결속을 이제 강화시키고 체제 내부의 어떤 불만을 완화시키잖아요. 예. 자, 냉전의 심화와 긴장의 완화는 한 동조의 앞뒷면처럼 나타나겠다. 자, 그러니까 소련 측의 긴장 완화 공세는 1953년 3월에 스탈린이 사망 후에 더욱 뚜렷이 나타났고, 그리고 195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 회담은 제네바에 모여 냉전 체제에 위한 국제적 전략 긴장을 완화시키고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길을 찾았다고 하지만 정치적 구설이 없는 제네바 정신은 친선과 교류를 활성화한 것 외에는 실제로 아무런 효과를 약속하지 않았다. 이 제네바의 국제회담은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죠. 예, 그때 정전협정을 맺을 때 1, 2년 뒤에 뭐 정치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그 통일전선, 남북 간의 어떤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제네바 회담을 갖춘 회담을 했는데 실제로 그 성과 없었어요. 예. 자, 그다음 1956년 이후에 소련 공산당은 제20차 정당대회에서 후이쇼프에서 이제 20차 정당대회에서 후이쇼프는 전쟁을 피할 수 있는데도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은 평화롭고 공정할 전쟁을 피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선언한 데 이어 스탈린 치하의 뿌리 내린 억압 체제를 선언했다. 그래서 그 20차 정당대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한 것은 평화 공존론. 그 다음에 스탈린 이제 스탈린 격앙 운동이죠.
부과할지를 결정했죠. 그래서 탈스탈린 노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후르츠초프의 평화공조론과 탈스탈린 노선은 냉전의 국제 무대에 냉전의 국제 무대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일어났다. 하지만 미국의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후르츠초프의 평화 공조를 일종의 평화 공세에 간주하고 그 소련의 팽창을 막으려는 강경 노선을 굳히지 않았다. 그다음 1953년 6월 스탈린 사망이 그해 6월 체코슬로바키아와 동독에 일어난 반체제 봉기의 자극제가 되었다면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탈스탈린주의 노선은 그해 6월 10월에 각각이나 폴란드, 헝가리는 봉기의 도화선이 되었다. 자, 동구권의 봉기들은 공산당의 독재와 소비에트 정책에 대한 반대였으며 소련의 간섭을 벗어난 시도였다. 자, 소련은 동맹국들 이탈을 막기 위해서 강경한 대응책을 구사했으며 특히 헝가리 개혁정부에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탈퇴와 중립화를 선언하자 군대를 투입해서 봉기를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죠. 1956년 7월 이집트의 대통령 나세르가 그 당시 아스완 댐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하자 동방과 과의 교역을 상실할 위험에 빠진 영국과 프랑스. 왜냐하면 이제 수에즈 운하는 그 당시 누구 거였어요? 영국이 그 당시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멋대로 이제 나세르가 아스완 건설 자금을 마련해서 그걸 국유화시킨 거야. 이 아스완 댐 건설 자금은 나일강을 막아서 그 일대에 대규모 이제 평야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건데 이 평양을 조성하기 위한 아스완 댐 건설 자금이 상당히 막대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이 이걸 지원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미국이 지원 안 해줘. 약속 철회하고. 그러니까 나세가 누구한테 붙었냐면 소련한테 붙었어. 소련부터 막대한 지원을 또 받고 그다음에 또 이걸 빌미로 해서 또 자금이 모자란다 빌미로 해서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를 시켜버린 거죠. 예. 그래서 나세드는 미국하고 소련에 딱 하면서 등거리 외교 정책을 하면서 미국한테 또 지원받고 소련한테 지원받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집트가 중동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스에게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어요. 예. 자, 하여튼 그 영국과 프랑스가 그 이스라엘과 연합한 이집트를 침공했죠. 자, 이게 이제 몇 차 중동 전쟁이죠? 제2차 중동 전쟁이죠. 근데 2차 중동 전쟁은 결과적으로는 누가 승리했냐면 그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승리했어요. 예, 수에즈 운항도 이제 다시 점령하고. 근데 문제는 거기에 누가 개입했냐면 소련하고 미국이 개입한 거야. 소련의 입장일 때는 이거 건방 영국과 프랑스 왜 여기 오냐? 지금 제국주의 국가인지 아냐? 물려놔라. 너네들 물려나지 않으면 내가 핵폭탄 한 발씩 떨어져 주겠다. 이런 식으로 겁을 줬고 이스라엘도 그런 식으로 겁을 줬죠. 미국도 이제 불쾌한 거지.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지네들끼리 다 결정해갖고 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쾌하고 또 이미지가 있잖아. 지금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너네들 제국주의 국가들 들어와서 그 나라를 점령하냐, 이집트 그 수에즈 운하를 뺐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물려놨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전쟁에서는 아니 그 전투에서는 나세가 패했어도 전체적인 전쟁에서 나세가 이긴 전쟁이야, 정치적으로. 자, 수에즈 운하를 둘러싼 대임은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 이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에 분쟁 연장성 동시에 강대국 이해관계 맞물린 냉전 특유의 분쟁이기도 하였다. 아유, 덥네요. 자,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집트가 반소 바그다드 조약을 가입하지 않고 그 비동맹국이 청하자 경제 지원을 중단했고 이스라엘 무기를 제공했다. 자, 그러나 소련이 중동 지역의 사태에 개입을 하면서 이집트는 동국군 국가에게 무기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때 이제 소련이 이제 또 이집트를 제공하죠. 아까 전에 그 나세는 미국도 지원받고 이집트 지원받고 왔다 갔다 했다고 했죠. 자, 영국과 프랑스 개입하자 후르츠초프는 이집트편에서도 우영군 파견과 핵미사일 공격 운운하면서 초강경 대응을 보였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도 역시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개입을 주저하지 않고 선언했고, 그다음 아이젠하워 독트린을 내세웠고, 미국은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철수 압력을 감으로써
소련의 개입을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후 수에즈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나세드가 어, 이집트에서 인기가 이제 만땅이 되고 아랍 전역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최고조로 올렸죠.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는 막았던 영웅,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자를 막았던 영웅으로 되게 상종관을 올렸어요. 그 당시요. 자, 중동 지역이 냉전의 가축지로 부각되는 동안 후이초프는 의도적으로 대립 무대를 다시 베를린으로 돌렸다. 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전승 4개국의 공동 관리직으로 소 왕래가 가능했던 베를린은 1950년대부터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넘어가는 주요 탈출구 역할을 하였다. 예. 아, 자, 1958년 11월 후이총은 베를린을 중립도시로 제안을 하면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등 전승국 주둔군의 철수를 요청했다. 그래서 서베를린에 대한 동독의 통제를 강함으로써 서베를린이 끊임없이 이어진 탈동독 행렬을 차단하는 의도했던 것이 프루시초프의 보관이었다. 자, 1962년 7월 미국 대통령 케너디는 베를린 주민의 자유보장, 서방 군대 주둔, 그다음에 서베를린 통일보장이라는 3대 원칙을 고수하며 소련에 맞서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포문했다. 이 3대 원칙도 외워주세요. 서기에 없는 내용이죠. 베를린 주민의 자유보장, 서방 군대 주둔, 베를린 지역이 이제 여기 이쪽 지역을 얘기하죠. 여기 서방 군대 주둔하고 서베를린의 통행보장. 왜냐하면 베를린에서 고립돼 있기 때문에 월경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차단하면 여기 베를린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자, 일단 양측 간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직접 충돌을 피하는 방편으로 동독은 소련의 동의를 얻어서 8월 13일 기습적으로 베를린 장벽을 베를린 장벽을 축조하였다. 자, 이로써 이제 서독의 탈출로가 봉쇄되었다. 베를린 장벽은 냉전기 유럽의 분화를 상징하는 기념물이 되었다. 자, 장벽 사이에 두고 동서 두 진영은 서로 긴장을 유지하면서 결국 분할된 상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장벽의 축전은 유럽이 당분간 형상 유지와 긴장 완화 국면에 접어든 것을 암시했다. 이제 냉전의 무대가 조금씩 3세기로 옮겨간 것이었다. 자, 베를린 위기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이듬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죠. 요거는 외워두시죠. 외워두고 1962년에 일어났던 것. 쿠바 사태라고 하죠, 보통.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일어났냐? 자, 원래는 이제 쿠바라는 나라는 미국의 세력권에 있었던 나라야. 미국이 한동안 식민지였고, 그리고 이제 이때 친미 정권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친미 정권을 그 당시 카스트로가 뭐냐면 정복을 시켰죠. 그래서 공상혁명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쿠바를 장악한 거야. 그러니까 친미 정권의 친미 국가에서 친소 정권으로 갑자기 바뀌게 되는 거야. 예, 친미 정권에서 반미 국가로 바뀌게 된 거야. 반미 국가로.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쿠바는 카스트로가 공산주의를 일으킨 반미 친소 국가 탈바꿈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뭐 미국이 여기 쿠바를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카스트로 쫓겨났던 그 10,000명 쿠바인들을 데리고 CIA가 부대를 조직을 했어. 그래서 그 당시 피그스만에 이제 상륙을 시켰는데 피그스만 상륙하고 싸우지는 못하고 곧바로 거기서 잡혀가지고 다 끌려갔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미국이 개입해갖고 이제 했다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욕을 얻어먹었어요. 예. 자, 1962년 망명 쿠바인 부대를 침투시켜 카스트 정권을 정복시키는 비밀 군사 작전이 완전히 실패를 끝났다. 그래서 케너디 정부는 1962년 쿠바를 국제기구에 축출하여 무역을 금지시키는 이른바 쿠바 봉쇄 정책을 밀고 나갔고, 그래서 이제 소련 정부는 쿠바에 핵 미사일을 제공했다는 비밀 제안을 했다. 예. 그래서 쿠바도 원래는 처음에는 그 소련의 어떤 입김에서 좀 벗어나려고 했어요. 예.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봉쇄를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련 말 듣게 된 거야. 그래서 소련의 지원도 받고 그 다음에 핵미사일도 이제 제공받아서 그 당시 미국이 우리를 치지 못하도 일종의 그 안보 그 무기로 사용했던 거죠. 자, 그래서 후이초프는
쿠바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공산정권 쿠바를 미국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이미 터키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한 소련을 위협하는 미국의 막대한 전략이었다. 자,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했죠. 먼저 시작한 것은 미국이었다. 터키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적어 놓으니까 설치해 놓으니까 우리도 그 너네 앞마당에 있는 쿠바에 설치해 놓겠다. 뭐 그런 의미야.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죠. 쿠바를 미국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터키의 미사일 기지를 설치해서 소련이 위협하고 있는 미국을 맞대응하는 전략이었다. 미국의. 자, 쿠바의 소련의 핵미사일을 설치하게 되자,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정권이 상당히 크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은 그러면 아니 차라리 그냥 소련에서 ICBM 그냥 쏘면 되지 않냐. 전략 핵무기를. 근데 전략 핵무기하고 전술 핵무기는 좀 달라요. 예. 전략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는 아주 정치적인 용이에요. 정치적 위기, 정치적인 어떤 카드 쓰는 거고 위험용으로. 근데 전술 무기는 전략 핵무기보다는 좀 약간 작죠. 규모가 작아요. 뭐 시노시마 뭐 몇 배 정도, 두세 배 정도 크기인데 그냥 한 도시를 초토화시킬 정도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전술 무기를 이제 주로 여기 근방에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정거리도 짧잖아. 그러니까 사정거리 짧다 보니까 어, 미국이 대응할 시간도 없는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전략 핵무기 같은 거는 ICBM에다 실어가지고 되게 커요. 작은 분발처럼 막. 그래서 뭐 시로시마의 1000배, 2000배 나는 그런 건데 그런 무기를 이제 뭐냐면 ICBM에 실어 놓는 거고 전술 핵무기 같은 거는 조그만데 거기 큰 비용이 드는 ICBM에다 탑재하기 힘드니까 그냥 미사일에다 탄두만 끊고 이제 탑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주로 이제 전술 핵무기를 여기다가 배치시켜 놓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전술 쪽 타격을 주겠다는 거지.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케네디는 후르츠초프에게 기지를 이제 철거를 하고 미사일 돌려보내라는 치유 통첩을 보냈죠. 그래서 안 그러면 핵정제도 이제 불사하겠다 입장을 취했고 그래서 치킨 게임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양쪽이 그 뭐냐면 막 달려오는 기관차 앞에 서면서 언제 뛰어내릴 거니까 철로 밑으로 그 뛰어내릴 거니까 눈치를 보는 거야. 막 기차가 나오는데 서로 간에 이제 막 붙어 있는 거지. 말 잘못했는데 제가 기차가 막 이렇게 상대하는데 한쪽이 틀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 한쪽이 안 틀죠. 그래서 근데 튼 쪽이 이제 누구냐면 소련이 틀어버린 거야. 그래서 미국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일촉 침범의 위기의 이제 순간에 막고 협상이 있었고 소련이 쿠바의 미사일을 해소하고 발사를 철거하는 대신에 미국은 소련이 요구하는 터키의 탄도미사일 철수 합의했다. 합의 내용도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소련이 먼저 반향을 떴고 미국도 합의해 준 거야. 예. 자, 쿠바 위기로 절정에 달한 핵전쟁 공포로 그냥 역설적으로 양측의 이제 관계 개선과 대화 필요성 인식해 줬으며 그 당시 이제 그 냉전의 긴장이 완화된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항라인이 형성됐죠. 한라인을 구축했는데 미국 대통령하고 소련 대통령이 직통 전화를 한라인 나오죠.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이렇게 그 무기 고조가 막 일어나면 서로 이제 핵무기 쏘려고 할 때 그 여기 보고 와서 이제 서로 이제 상호간의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명령해서 핵무기 철수해라 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앞에서 이제 간료제를 여러 단계를 거쳐갖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 간의 직통전을 딱 해가지고 그냥 쏘지 말자 하면 대통령 명령으로 직권으로 그냥 하고 후이쇼프 그쪽도 직권으로 쏘지 마라 해갖고 전쟁 위기가 있을 때 급박한 위기상에서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양 정상 간의 어떤 직통만을 구축해서 그런 핵무기를 받기 위해서 한 라인을 설치했어요. 예. 자, 그래서 자 쿠바 위기는 위기인 동시에 이걸 계기로 해서 반전이 일어났죠. 대땅트에 나가는 분수령이 일어났다. 만약에 서로 핵무기로 싸울 경우에는 서로 망한다. 그러니까 서로 망하느니 같이 공존하자. 이런 분위기로 나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요. 탈신민지화가는 좀 넘어가고 몇 페이지 펴보시면
604페이지 펴보세요. 예. 자, 중심보색의 댕탕트 볼게요. 댕탕트, 데탕트, 데탕트. 자, 그래서 1960년대 미소 양국의 대립은 소강 상태에 빠지고 냉전 긴장완화에 접어들었다. 양측이 군비 강화, 극한 대립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국면으로서 나가게 되는 무엇보다 핵정제에 대한 공포가 크게 작용됐죠. 자, 미국과 소련은 쿠바 위기를 실제로 핵정제 가능성을 증명하고 자칫하면 공론할 수 있다는 상황을 진지하게 깨닫게 된 것이다. 자, 쿠바 위기 직후 미국과 소련 양국 정상 간의 직통전환 한라인이 개통되어 비상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은 성급한 오판에 의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1963년 6월 케네디 대통령은 선제 핵공격 포기, 평화적 체제 전개, 정치적 타결을 내선 평화를 위한 전략을 공표했고 이것도 애워두세요. 석이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현대사 부분은 서강자 부분이 더 자세히 돼 있어요. 최근 어떤 사항도 실어넣었고요. 자, 그래서 소련의 하해 손길을 내놓았다. 두 달 후 미국과 소련, 영국과 소련 세계국 대표들이 모스크바에 이제 모여서 대기권 우주공간 해저 핵실험을 금지하는 부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을 선명했고, 그 다음에 핵경쟁 업체를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1960년대 들어 양진역 내부에서 미국과 소련 양극 체제에 대한 도전이 구체화된 것도 긴장 완화의 길을 넓혀주었다. 자, 유럽에는 1957년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6개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 EEC를 결성하고요. 미국이나 소련 간섭을 벗어난 움직임이 보였다. 자, 이 EEC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유럽 통합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1972년 유럽 공동체 회원국이 10개국 늘어나는 가운데 정통적으로 그 유럽 관계보다는 대서양 관계가 더 중요시 영국마저도 공동체 가입하자 유럽 자체 결성이 된 만큼 미국이 유럽에 대한 영향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제 세계 판도를 좌우하는 미국의 패권 정략에 불만을 가진 프랑스의 두골 대통령이 1966년 앞에서 읽은 것처럼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사협정에 탈퇴를 하게 되죠. 소련과 등거리 외교를 펼치면서 미국의 공격을 받았다. 등거리 외교의 정책은 뭐냐면 소련과 미국의 양쪽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이익에 따라 소련에서 받아먹고 미국에 받아먹고 그런 정책들 등거리 외교 정책이라고 해요. 예. 앞에 이거 잘 했던 것이 중동의 나세드가 이걸 잘했죠. 얘가. 그래서 1950년대 후반까지 소련과의 교역에 의존해온 중국은 소비에트 모델을 따른 경제 개발에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 단기간에 산업 생산을 높일 수 있는 대학진 운동을 단행하면서 소련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학진 운동은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대학진 운동의 시작은 소련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야. 네. 소련도 군사적 지원이나 뭐 경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공업화를 하기 위해서 중국 나름대로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그 대학진 운동을 했죠. 근데 결과는 실패였죠. 뭐 그것 때문에 한 4천만 명을 죽었다고 하는데 세상 독재자 중에 그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못했던. 예. 자, 소련이 모든 지원을 최대한 상황에서 중국은 1964년 자체적으로 핵실험을 성공했고 핵무기 보유 국가에 들어섰다. 그리고 문화 대혁명 일어나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고 국회가 1969년 우수이가 주변 국경지대에 대규모 무력 충돌이 이뤄지게 됐다. 자, 중국은 소련을 견제하는 한편 미국과 관계 개선을 도모했고 미국도 중국과 소련 중에 소련보다는 중국이 좀 낫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지원해 줬던 거죠. 그래서 1972년 중국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 닉슨은 마오쩌둥의 손을 맞잡았다. 친미 반소가 변신한 중국이 아시아 냉전 구조를 깨고 강국으로 부상했던 것이다. 더구나 이제 서방 진영에서 공산 진영에 있었던 간에 2년 되니까 전쟁 위협에 염증을 느낀 전후세대가 성장하면서 안보를 앞세운 군비 경쟁이 제동을 걸리고 하위 무대가 조성되었다. 60년대 후반부터 세계 각지에는 민권운동과 그 다음에 더불어 반핵 반전운동이 일어났고 평화 분위기가 북돋았다. 그래서 대표적인 민권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죠. 네.
흑백 차별을 이제 폐지하자는 운동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1965년 이후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과 1968년 소련 프라하범의 진압은 군비 축소와 긴장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촉진시켰다. 그러니까 긴장 완화가 이제 진전되면서 대탕트 분위기가 무너지면서 미국과 소련 사이 군축 정상이 이루어졌고요. 1972년 5월 소련의 수반 보여제네프. 보여제네프는 이제 후르츠프 물러나고 나서 집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국 대통령 닉슨이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조인했죠. 그래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 탄도 미사일, 핵무기 보유 기술을 제한하는 협정을 통해 두 나라의 가열된 핵무기 경쟁을 시킬 수 있었다. 긴장 완화 기준은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뚜렷이 감지되었다. 동독과 서독은 상대방 체제를 존중하고 1972년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1973년 9월에 국제연합에 동시에 가입했다. 자, 냉전 논리가 벗어나 평화 공조를 채택함으로써 동독과 서독 사이의 상호 방문과 우편 교류가 가능해지고 분단과 교통의 이질감이 완화했다. 이거는 이제 그 독일의 서독의 브렌트 총리의 이제 그 동방 정책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변화된 국제 질서의 심의와 서유럽 국가들과 소련 사이 경제 교류가 활성화됐고 서유럽과 소련은 시베리아 매장된 그 석유 시베리아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동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며 1980년대 들어서 시베리아와 서독을 잇는 송유관들이 문을 열었다. 1972년 미국과 소련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안보 문제를 군사적 대치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으로 풀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며 1973 여러 차례 유럽 안보협 회의가 개최되었다. 북대동 조약기구 회원국과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이 협상 테이프를 마주 앉는 것이다. 이 바르샤바 조약은 이제 중동 지역의 군사 연합체예요. 그래서 1975년 8월 35개국이 서명한 헬싱키 최종 합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은 아니었지만 주권의 평등, 국경선의 존중, 그 다음에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회원국의 의무를 규정했다. 그래서 헬싱키 평화협정 최종 협정 헬싱키 협정 제일 중요하죠. 요거 외워두시고요. 주권의 평등, 국경선의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이런 것도 외워두세요. 자, 이렇게 1970년대 유럽의 국제 무대에서 두 진영 사이의 경제 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앞에서 이제 두 개가 나는데 중심부 세계야. 중심부 세계는 1세계, 2세계죠. 1세계는 미국을 중심한 이제 서유럽이나 그런 세계고 2세계는 소련을 중심한 동유럽 세계죠. 그러면 1세기, 2세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3세기가 있죠. 예. 아마 이 중국은 이제 좀 제외하고 예. 거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대리 전쟁이 나온 거예요. 앞에서 하위 분위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 안에서는 밑바닥에서는 그 다른 제3세계 국가에서는 미국과 소련을 뒤로엎고 지원을 받았고 대리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탕트라고 하지만 실제 대탕트 1970년 대탕트는 이 중심부 세계에서만 하는 거고 실제로 그 주변부 세계에서는 그 열전이 계속됐어요. 열전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195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열전이 계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세계들은 이제 각쪽의 3세계 국가들은 그 뭐냐면 미소 양저 쪽의 군사적 원조나 뭐 이런 것을 받고 대리 전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예.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만 이제 베트남 전쟁 관련된 내용만 좀 읽어볼게요. 베트남 전쟁.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자, 베트남 전쟁은 두 개로 나누죠.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하고 그다음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이렇게 나눠요. 자,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일종의 프랑스의 독립전쟁이에요. 프랑스하고 그 당시 이제 베트남으로 싸웠던 거고 그다음에 2차 이제 인도차이나전은 미국하고
여기 남베트남, 그다음 북베트남, 그 다음에 뭐 베트콩 있죠. 예, 얘들하고 싸운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북베트남이 다 이겼죠. 1차나 2차나. 그래갖고 이제 베트남이 이제 적화통일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베트남 전쟁 핵무기 냉전 시대에 벌어진 대표 재래식 열전이었다. 인도차이나에서 독립전쟁이 발발한 초기만 하더라도 분쟁은 미소 냉전 구도에선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그건 베트남 인민의 옛 식민지 종주 프랑스에 맞서서 독립을 외친 민족해방전쟁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래서 베트남 공산해방군이 1954년에 3월에 DNDF 전투 있죠. DNDF 전투 이거 좀 외워두세요. 자, 요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물질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독립을 쟁취했고, 그래서 제나바에다면서 이제 베트남이 다시 나눠가게 되죠. 그래서 베트남이 이제 부27도 경계로 공산주의 베트남과 자본주의 남베트남 분리되었다. 하지만 아시아의 공산화의 도미노 형상에 우려한 미국이 본격적 군사 개입을 시작하면서 인도차이나는 냉전의 가축전이 되었고요. 자, 1964년 직접 군사 침공을 나선 미국과 이건 이제 통킹만 사건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아예 미군이 이제 들어와서 직접 진주해서 싸우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됐던 사람이 통킹만 사건이에요. 통킹만에 있었던 미국의 구축함을 베트남의 함정이 공격했다. 어데일바스에서 그게 이제 했는데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이 통킹만 사건은 다 뭐예요? 조작됐다고 나중에 알려지죠. 미국이 전쟁을 참여하기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베트남하고 정치는 이제 뭐냐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미국의 요청으로 참전한 한국군을 맞서기 위한 베트남 공산군은 소련과 중국부터 동시에 지원을 받았다. 미국이 철수한 1976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전쟁은 사실상 베트남 승리 끝난 셈입니다. 자, 20년간 거친 베트남 전쟁은 무려 200만에 달하는 양측 병력과 민간이 희생된 열전이었다. 예, 베트남 전쟁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막 앙골라 내전이라든지 모자비크 내전, 앙골라 내전 뭐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뭐 중미 지역에 중남미 지역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가테말라 관련된 내용인데 각자 읽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시 서계를 좀 읽어볼게요. 서계는 아까 이제 서강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중복됐지만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아, 이걸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77번이에요. 네, 첫 번째 인증번호 77번입니다. 네, 지금 27분인데 4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